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통신 문혜영 교수입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전송 방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송 방식을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해 보도록 할게요.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그 신호의 종류에 따라서 아날로그 전송이다, 디지털 전송이다 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아날로그 전송이다 라고 하면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신호가 이런 아날로그 형태인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신호의 감쇄 현상이 커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목소리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를 전송을 할 때는 증폭기에 의해서 신호를 다시 증폭해야 돼요. 자, 누구야? 라고 불렀는데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신호를 이렇게 올려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자, 이런 걸 우리는 증폭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면 깨끗한 목소리만 증폭이 되면 좋을 텐데 잡음까지 같이 증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가 이제 높다라는 거죠. 디지털 전송이다. 전송 매체를 통해서 전달되는 신호가 이런 디지털 형태인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0이냐 1이냐 라는 것이지 중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류가 낮다라는 이제 아날로그 전송보다는 오류가 낮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전송되는 방향에 따라서 통신 방식을 분류를 해볼 건데요. 단양, 반이중, 전이중으로 나눴고요. 단양 통신이다 그러면 한쪽으로만 보내는 것을 말을 해요. 그래서 A에서 B로 보내기만 한다 그죠. 즉 한쪽은 계속 송신만 하는 거고 다른 한쪽은 계속 수신만 하는 겁니다. 항상 한 방향으로만 전송하는 방식을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것은 이제 라디오, 그 다음에 TV가 있습니다. TV를 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TV 안에서 나오는 드라마 주인공이 알아듣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TV는 정보를 계속 우리한테 주는 것이고 우리는 계속 받는 것이고요. 반이중입니다. A에서 B로 보낼 수도 있고 B에서 A로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뭐는 안 되죠? 동시에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무전기, 그죠? 한쪽이 말하고 오버하면 또 보내주면 되죠. 멈췄다 보내주고. 그 다음에 팩스 이런 것들이 반이중 통신이다라고 하고요. 전이중통신이다. 그러면 A에서 B로도 보내고 B에서 A로도 보내고 또 동시에도 전송할 수가 있고 라는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바로 이제 전화기가 있습니다. 자, 회선 수에 따라서 데이터 통신을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회선이 하나가 가냐, 여러 개가 가냐라는 거죠. 자, 하나가 가는 게 이제 직렬 전송이에요. 예를 들어서 1010이다. 예를 들어서 1010을 보낸다. 그러면 0 하나 보내고 그 다음에 1 보내고 0 보내고 1 보내고 이렇게 회선 하나를 통해서 전송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0100000001을 보낸다.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회선 하나를 통해서 하나씩 보내는 방식을 우리는 직렬 전송이다 라고 하고요. 병렬 전송은 회선이 많아요. 그래서 1010을 보낸다. 그러면 4개의 회선을 통해서 1010을 이렇게 보내버리는 거죠. 각각의 장단점이 있겠죠. 가장 크게는 일단은 비용을 볼까요? 회선 하나 설치하는데 1000만원이다. 얘는 1000만원만 되지만 얘는 몇 개예요? 8, 2, 4, 6, 8, 8천만원인데요.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일단은 특징적인 게 비용이 낮다. 얘는 비용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속도는 어쩔까요? 한 차선으로만 보내니까 자동차가 100대가 가야 되는데 차선 하나로만 가보세요. 속도는요, 느리다라는 거죠. 속도가 느려요. 얘는 어때요? 네, 속도가 빨라요. 이렇게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비용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연결을 한다. 네, 미터당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어떠세요? 경렬로 연결하시겠어요? 직렬로 연결하시겠어요? 어마어마한 비용 차이로 인해서 얘는 원거리 전송에는 직렬 전송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저속이고 경제적이고 네, 장거리 통신에 사용이 되고, 자, 여기는 또 USB 전송도 직렬 전송에 해당이 되고요. 그것에 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병렬이다라고 보면 되세요. 네, 통신 회선을 따로 두어 가지고 한꺼번에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러 회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송 속도는 빠르지만 비용은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근거리, 가까운 거리 통신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직렬과 병렬을 한 번 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 회선이 하나니까 속도가 느리다. 회선이 하나니까 비용이 저렴하다. 비용이 저렴하니까 원거리 전송에 사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서 사용이 된다. 병렬은 회선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빠르다. 회선이 여러 개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 그래서 근거리 전송에 사용이 된다. 자, 스트로브 비지 신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송수신합니다. 스트로브다라는 것은 데이터를 기억장치나 회로에 입력을 할 때 타이밍을 잡는 것 그 자체를 용어상으로 스트로브다라고 합니다. 비동기전송과 동기전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동기화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동기화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A라는 시스템 또 B라는 시스템이 각각의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둘이서 통신을 하고자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물풍선이에요. 얘한테 던져요. 얘가 받아야 되겠죠? 받는 게 늦어버리면 어떠죠? 터져버려서 손실되게 되잖아요. 100개를 보낸다. 일정한 주기로 보내고 얘는 받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타임을 우리는 클럭 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클럭 주기가 일치하지 않으면은 문제점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오차가 발생되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데이터를 정확하게 송수신하지 못하고 손실이 일어나게 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동기화라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비동기 전송입니다. 비동기 전송은 한 번에 하나의 문자만 전송하는 거예요. 각각의 일을 하고 있다가 많이 보낼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길동아라고 부르면 왜? 라고 쳐다봐서 하나 딱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각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한 번에 하나의 문자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문자를 보낼 때 여기가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끝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다라고. 그 다음에 오류가 있는지 탐지하기 위해서 파리티 비트를 같이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보내는 문자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을 보낸다 그러면 하나의 문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하나의 문자를 보내하고 시작과 정지 비트를 문자 앞뒤에 넣고, 데이터가 일정하게 일정하지 않게 발생되는 통신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내고 이제 멈추는 거죠. 한 문자 보내고 멈추는 거죠. 네. 그래서 근거리 통신에 사용이 됩니다. 자, 시작 비트를 우리는 스타트 비트다라고 하고,
네, 정지 비트를 우리는 스톱 비트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작 비트는 이진수 0을 갖고 정지 비트는 이진수 1의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클럭이 동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되면은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한 문자씩 전송하는 방식이 비동기 전송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문자 보내고 유휴 시간,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또 길동아라고 불러서 또 보내고 이런 방식이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동기전송입니다. 동기전송은 보내고 받고 이렇게 동일한 클럭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클럭을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시간의 길이를 일치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하나에 여러 개의 문자를 보내요. 그래서 문자열이다라고 하죠. 이 문자열을 이제 단위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프레임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면 몇 개가 문자가 하나의 프레임인데요 라는 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상황과 시스템마다 다릅니다. 하여튼 문자열을 여기서는 프레임이라는 단위로 해서 전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하게 되는데요. 데이터가 있으면 그럼 내가 몇 개씩 보낼 것인지 여러분 사과가 많이 있다. 사과가 한 50개가 있다. 그럼 그걸 다 상자에 담잖아요. 이 상자에 사과가 몇 개씩 들어가잖아요. 이 상자를 프레임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러 프레임으로 나누고 이 프레임 단위로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달랑 그 프레임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택배를 보낼 때도 여러 가지를 넣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의 뭐 핸드폰 번호, 주소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적잖아요. 그래서 제어 정보라고 합니다. 프레임에다가 여러 가지 제어 정보를 데이터의 앞에 뒤에 삽입을 해가지고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비동기 전송은 한 문자 보내고 쉬고 한 문자 보내고 쉬었지만 얘는 프레임이라는 그 큰 덩어리를 보내기 때문에 유효 시간이라는 게 없죠. 그다음에 전송 효율은 더 좋겠죠. 그리고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보니까 최종적으로 내가 보내야 될 문자를 따져본다면 이게 더 훨씬 더 빨리 끝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속통신이다라고 합니다. 프레임의 시작과 끝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전송 제어 기법으로서 문자 동기 방식, 수외부적으로 문자 동기 방식, 비트 동기 방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문자 동기 방식은 전송되는 데이터 블럭 앞에 뭐를 붙여 시그널 신호 SYN을 붙여주고 실제 데이터 블럭의 앞에는 또 STX를 붙여주고요. 뒤에는 끝이다 라고 해서 ETX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시작과 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블럭 앞에는 SYN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블럭 앞에는 STX 끝에는 ETX를 붙여주는데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이진수입니다. 이진수. ETX는 0011000 이런 이진수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BSC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네, 비트 동기 방식은 전송 단위를 일련의 비트의 문구으로 보고 비트 블럭의 처음과 끝을 표시하는 플래그를 붙습니다. 플래그. 대표적인 프로토콜은 HDLC, SDLC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뒷부분에 BSC 프로토콜 할 때 또 HDLC 프로토콜을 할 때 우리가 조금 더 그림으로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때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신호를 변환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날로그 데이터를
네,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아날로그 데이터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거 뭐가 있습니까? 전화, 사람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전화나 네, 방송에 이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 있는 통신 회선을 거쳐서 전송하는 건데 들어오는 데이터가 아날로그 데이터고 회선이 아날로그 회선을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날로그 데이터를 아날로그 회선을 통과하기 위한 아날로그 형태로 변조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조금 더 먼 거리까지 효율적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또 주파수 분할 다중화를 위해서 변조를 합니다.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바로 뒤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변조하는 방법은 진폭을 변조하는 방법, 주파수를 변조하는 방법, 위상을 변조하는 방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많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A는 진폭이고 F는 주파수고 P는 위상이구나 이렇게 용어상으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음성이 아날로그 데이터죠. 화상이나 음성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연속적인 시간과 진폭을 가진 아날로그 데이터를 이런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회선을 지나가기 위해서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코덱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있는 아날로그 신호를 어떻게 이렇게 디지털 형태의 신호로 바꿀까?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 바로 PCM, 펄스 코드 변조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본화 양자와 부호화, 복호와 여과화 과정을 거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 PCM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표본화 과정인데요. 표본화 과정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이제 아날로그 신호가 있으면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쪼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쪼개는 것,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것. 네, 이게 이제 표본화 과정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쪼개는 것과 막 이렇게 쪼개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네, 이렇게 이제 쪼개서 이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처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몇 개로 쪼개는 게 좋을까? 최고 주파수의 2배만큼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파수 대역 폭이 300에서 3400Hz다라고 그랬고 네, 보호 대역을 필요 포함해서 최고 4000Hz다 그랬습니다. 자, 이 4000Hz다. 헬츠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바로 1초 동안에 몇 번 움직이냐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4000번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4000Hz다라는 거죠. 최고 주파수가 4000Hz다라는 겁니다. 그럼 표본화 횟수는 최고 주파수 곱하기 2번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8000회가 되겠죠. 다음에 표본화 간격은 간격은 표본화 횟수분의 1이니까 8000분의 1로 하게 됩니다. 8000분의 1초 로 1초 간격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8000분의 1초 1 나누기 8000을 해봤더니 0.000125초가 된다. 이 단위가 초죠. 1헬츠라는 게 1초 동안에 몇 번 반복하느냐라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이 초 중에서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가 있죠. 네.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점 세 자리 오면 밀리세컨드, 거기서 또 세 자리 가면 마이크로 세컨드. 그래서 125 마이크로 세컨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PCM 과정 중에서 표본화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본화의 주기가 길면 또 주기가 짧으면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죠. 이런 이제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를 자, 이렇게 넓게 쪼개는 경우하고 이렇게 있는데 아주 잘게 쪼개는 경우를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다음 단계가 여기에 대표값을 이제 우리가 골라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가 뭐 5고 여기가 뭐 100이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중간값이다. 가운데 값이다. 그가 뭐 그러면 어떠세요? 뭐 60이다. 네,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간격이 좁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위에가 100이다. 그럼 얘는 어때? 한 90 정도 된다. 그럼 여기서 중간값을 꺼내면 95. 편차가 얘는 100에서 60이면 40 간격인데 얘는 이제 100에서 95면 5 정도의 간격으로 좀 짧게 되잖아요. 그래서 표본화 주기가 이렇게 길어버리면 원래의 신호하고 어때요? 떨어져 버리죠. 원래의 신호값하고 조금 달라져 버립니다. 주기가 이렇게 짧으면 원래의 신호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또 표본에 검출된 신호를 표본에 의해서 검출된 신호를 PAM 신호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단계가 이제 양자화 과정이 돼요. 양자화 과정이다. 여기서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숫자화 시켜주는 거예요. 대표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간격에서 자, 이 간격 내에서 신호가 이렇게 된다. 그럼 이것의 대표 값을 숫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60이다. 그러면 자, 이렇게 대표 값을 수치화해서 디지털 양으로 변환시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물론 원래의 값하고 여기 있는 것은 어때요? 원래 그럼 여기도 60이 돼버리고 얘도 60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이에 있는 것은 모두 60이 돼버립니다. 그럼 원래의 값하고 어때요? 차이가 생기죠.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양자화 잡음이다 라고 합니다. 원래의 신호 파형과 이렇게 양자화된 파형 사이에 있는 차이, 현상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양자화 오차다라고 합니다. 자, 판독된 값은 보통 128단계, 256단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딱 봤을 때 이제 여기 신호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28단계 만약에 1부터 120, 0부터 127, 0부터 255 이렇게 하는 거죠. 128개의 단계로 나눈다 또는 256 단계로 나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나타내는 이제 그죠? 그럼 여기를 몇 비트를 준비를 해야 될 거냐 고민이 되죠. 128을 표현하려면 몇 비트가 있어야 되나요? 7비트가 있어야 되고 256을 표현하려면 몇 비트가 있으면 되나요? 네, 8비트가 있어야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양자화 레벨이다 라고 합니다. 볼게요. 네, 그래서 이 PAM 신호를 부호할 때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레벨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가 이제 3비트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2의 3승 8가지 8개의 단계로 나타내고 7비트면 128단계 8비트면 256단계로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면은 양자와 스텝 수가 5비트다 그랬습니다. 5비트. 스텝 수가 5비트다. 그러면 양자화 계단 수는 하면 2의 5승은 32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몇 단계로 할 것이냐. 그걸 우리는 양자화 레벨이다. 로 하죠. 양자화 레벨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데 몇 비트를 준비할 수가 있느냐. 그거를 양자와 스텝 수라고 한다는 거죠. 스텝 수. 그리고 이제 레벨이다. 그러면은 또 단계다. 양자와 단계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부호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부호화 단계에서는 뭐를 하나요? 바로 이진수화 시켜주는 것. 이진수로 이제 표현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뭐 3이다. 대표값을 3으로 했다. 여기는 대표값을 뭐 3으로 했다. 그러면 3을 이제 이진수로 표현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표본화는 이렇게 잘게 쪼개는 거다. 잘게 쪼개는 거. 양자화는 그 범위 안에서 대표 숫자를 마련하는 것이다. 부호화는 그 대표 숫자를 이진수로 만드는 과정이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면 다시 또 디지털을 이렇게 바뀌어진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기 위해서는 복호화 과정과 여가화 과정을 거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 그러죠? PCM 신호라고 합니다. 이 PCM 신호를 PAM 신호로 되돌리는 과정이고, PAM 신호를 다시 아날로그 데이터로 복원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표본화해서 검출된 신호를 뭐라 그랬죠? PAM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PAM을 PCM으로 바꾸고 다시 원래대로 할 때는 PCM을 PAM으로 바꾸고 그거를 다시 아날로그로 바꾸는 이런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